2025년 봄, 이란 상공을 찢어버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30발. 단 한 척의 미국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이 만든 조용한 전쟁. 하지만 그 한 척이 미국이 가진 마지막 스텔스 폭격기일지도 모른다. 이제 남은 건 4척. 전설의 잠수함은 2028년 전량 퇴역 예정. 그러나 그 뒤를 이을 전력은 아직 없다. 미사일은 충분하다. 하지만 그걸 쏠 배가 없다. 기술은 노후됐고 인력은 떠났으며 조선선은 멈춰섰다. 군사 패권의 뿌리, 산업 기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미국. 고민 끝에 한국을 향한 러브콜을 보냈다. 미국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2가지, 속도와 기술. 기회는 왔다. 이제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응답할 것인가?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달러도 있고 핵도 있고 우주까지 가는 나라 미국. 그런데 배는 못 만든다. 한때 하루에 몇 척씩 배를 쏟아내던 미국이 지금은 군함 하나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상태인데요. 신이 전부를 준 줄 알았던 미국, 그들에게 빠져있던 단 하나의 빈칸, 이 조선을 이제 한국이 채울 수 있을까요? 신이 뺀 미국의 치명적 빈칸, 조선, 그 마지막 퍼즐 한국일까? 조선소에서 시작되는 팔권 전쟁에서 승부의 좌표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키커 이신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가 한국에 조선 협력 러브콜을 보낸다, 뭐 이런 뉴스들을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어벤져스의 나라, 뭐 이런 나라 미국에서 배 한 척도 못 만든다고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미국의 조선업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막강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이 그동안 배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게 그 이유였습니다. 요즘 트럼프 때문에 많이 알려졌는데요. 미국에는 존스 액트라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존스법 때문에 오히려 선박보다 육상 교통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비싸고 느린 미국 국적 선박 때문이었는데요. 스피드가 느린 게 아니라 배 척수도 부족하고 운용 시스템도 낡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미국 본토 제품을 수입한다고 해도 미국 국적 선박을 써야 하는 겁니다. 네. 둘 다 미국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물류비를 치러야 하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국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의회에서 존스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데는 뭐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미국 해군은 세계 최강이고 미국의 주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해군 함정만 짓기도 바쁘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세계는 우리 미국에 물건을 가져다 팔고 싶어하는 나라들로 가득 찼는데 굳이 뭐 우리가 배를 보유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냐. 그리고 이제 배를 짓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다른 데다 쓰게 되면 훨씬 큰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오판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미국은 배를 짓는 것도 또 운용하는 것도 어려운 나라가 돼버린 거죠. To boost our defense industrial base, we are also going to resurrect the American shipbuilding industry, including commercial shipbuilding and military shipbuilding. 이에 트럼프가 조선업 부활을 외치면서 한국을 이제 콕 집어서 함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왜 하필 K조선인지 이 이유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미국이 조선의 부활을 외치는 이유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존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해양력, 그러니까 영어로는 시파워라고 하는데요. 네. 그 해양력의 최강국이에요. 근데 이제 해양력의 근간이 되는 배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튼튼한 해양력을 위해서는
해군 함정만 필요한 게 아니고 민간 상선도 있어야 되고 항만 시설도 충분히 확보돼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전쟁이 터졌을 때 싸우는 군함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물자, 병력, 그리고 연료를 옮길 만한 민간 선박 그리고 해상 운송망이 있어야지 생존이 가능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최근에 지정학적 위기들만 보더라도 에너지, 식량 안보, 공급망 확보 이런 모든 게 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변수가 생긴 게 갑자기 커버린 중국의 위협입니다. 그걸 이제 네. 눈앞에서 확인하게 되니까 이게 배를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고립돼서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고 또 기술력도 있는 우리 동맹국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미국은 정말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이제 조선 쪽을 우리가 안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간 것 같고 우리가 기술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미국과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동맹 관계 이런 것까지 합쳐지면서 저희에게 이제 러브콜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또 경쟁국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조선 외교 수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면은 갖고 가야 될 전략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맞는 말씀인데요. 이제 사실은 미국이 한 번도 한국하고만 조선산업협력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지금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미군 해상 전력, 그러니까 태평양 쪽의 해상 전력의 핵심 거점이 일본이거든요. 네. 하나오션이 얼마 전에 시작한 그 MRO 그 협력을 일본은 이미 이제 계속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냥 해왔던 거예요. 아,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럽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에 그 크루즈선도 많이 직구하는 핀칸티에리라는 조선 회사가 있습니다. 그 핀칸티에리는 이미 미국에 조선소 4개를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해운과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미 해군의 호위함, 뭐 연안 전투함 그런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북극해 얘기를 하면서 쇄빙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쇄빙선을 핀칸티에리가 짓겠다. 그런 전략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일본이나 그런 이탈리아나 똑같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거꾸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기술은 최고다. 우리가 이제 배를 가장 빠르고 잘 만든다 하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선박 솔루션, 동맹국 간의 안보 시너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넓고 긴 시야의 그런 호흡이 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해양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미국 현지 여건은 국내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속도감 있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과 유럽 등 다른 동맹국들도 관련 시장을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 함정 시장의 빗장은 결국 미 의회가 풀어야 합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한 발 앞서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미 의회를 잘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정신이 좀 번쩍 든 게 그 일본이 이미 전부터 이렇게 다 깔아놓고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일본이 또 한때 보면은 일본이 넘사벽이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더라고요. 네. 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그 LNG 운반선 건조에서 세계 최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그때 당시에 채용하고 있었던 그 LNG 탱크의 그 형식이 모스 타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스 타입이라는 게 뭐냐면 구형 탱크, 공 같은 탱크에다가 네. LNG를 실어서 그 공을 배에 여러 개 얹어서 다니는 게 이제 모스 타입입니다. 네. 공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구형이다 보니까 그 LNG를 싣고 다닐 때 내압성도 뛰어나고요. 안정성도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배에서 공을 싣고 남은 그런 공간이 이제 비는 거잖아요. 네. 이제 쓸모없는 공간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무게도 많이 나가게 되고요. 반면에 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아까운 건 싫으니까 그 모스 타입에 집중하지 않고 멤브레인 타입으로 이제 갔습니다. 이제 네. 멤브레인 타입은 뭐냐면 배에다가 이제 탱크에 격벽을 두어서 이제 사각형처럼 탱크를 만들게 되니까 공간의 낭비가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 대신 무슨 문제가 있냐면 탱크하고 배 껍데기하고 한꺼번에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형 탱크를 가져다가 그냥 싣기만 하는 거하고 탱크하고 선체하고 같이 만드는 거를 생각해 보면 같이 만드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려운 LNG 운반선이지만 선주 입장에서는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LNG를 훨씬 많이 운용할 수 있고 그런 게 더 좋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때 당시 조선소들이 일본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니까 네. 당연히 우리나라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 나타난 게 2004년 정도부터 시작된 카타르 네. LNG 그 사업입니다. 현대, 대우, 삼성, 빅3들이 뭐 한 40척이 넘는 초대형 LNG 운반선을 수주를 이제 다 이제 따냈죠. 네. 계속 아직까지도 한국은 LNG 운반선 시장의 한 60%, 3분의 2 정도는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정말 명실상부한 LNG 운반선의 최강국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일본이 이제 조선 산업이 다 이제 정말 쇠락해서 한국과 상대가 안 된다 생각하셔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버블 경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버블 경제 시대에도 꾸준히 일본은 그 정부에서 해상 자위대 함정들을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은 함정들을 보면 대단한데요. 항공모함 2척, 네. 잠수함이 무려 19척입니다.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 10척. 그러니까 다양한 함종의 건조 경험도 이제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특징이 뭐냐면 해운이 조선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최대 조선소가 이제 이마바리 조선인데요. 이마바리 조선은 해운사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계열사예요. 네. 선주들의 요청을 이제 조선사들은 들어줘야 되는데 네. 일본은 그게 한 몸인 거죠. 아. 해운과 선주와 조선이 한 몸이니까 이제 그런 수요에 기반한 선제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된 거죠. 만약에 조선소에서 우리가 이런 기술 개발했는데 이런 거 한번 탑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뭐 말하자면 자기네 집안 사람이니까 네. 자기네 선조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런 차이 때문에 네. 뭐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요즘 한국에 요구하는 리스트를 보면은 LNG 선서부터 뭐 잠수함 그리고 MRO 아까 말씀해 주셨죠? 예.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우리를 그래도 좀 전략적 파트너로 삼은 게 아닌가. 우리 위상이 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예, 그래서 너무 낙관하지는 말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특히 요새 이제 미국이 그런 요구를 해오니까 이제 그러면 또 대박의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예, 주위 분들이 많이 이렇게 뉴스에서도 물어보시잖아요. 너무 많이 언급되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커 있는 상태긴 맞습니다. 하죠. 예, 예. 네. 근데 저로서는 답은 예스와 노가 이제 상존한다,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미국이 함정, 에너지 수송 이래서 자기네 선대 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사에 막 발주를 한다. 그거는 이제 예스,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근데 미국은 자기네 해군의 함정 건조를 다른 나라에 맡길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법에도 나와 있죠. 그게 뭐 이름이 어려운데 번스 톨랩슨 수정법 거기에 이제 명시를 해놨고요. 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그 해군으로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네 해군 함정을 다른 나라에 맡긴다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정이 아니라도 상선 건조하고 항만 인프라 건설도 누군가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투자해서 미국 내에서 완성하기를 아마 바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걸로 배를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대박이냐? 그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미국을 생각해 보면 사실 조선 산업 부흥에
너무 많은 뭐 시간, 돈, 노력을 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배가 필요할 때 누군가 딱 필요한 만큼 따박따박 제공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아마 바라고 있을 거고요. 그 누군가가 우리나라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바람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파트너가 이제 한쪽이 다 계속 제공을 해주는 거는 파트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는 미국이 해라. 그럼 우리가 가서 하겠다. 또는 뭐 우리가 그 인프라를 쓸 거니까 반반으로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하자. 뭐 이렇게 협약을 하든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방 산업 이제 조선 산업에는 굉장히 많은 기자재 산업이 크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한국 기자재 업체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사업을 할 때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 그다음에 인력 문제가 있는데요. 조선에서는 보통 고급 기술 인력 그리고 이제 현장 노동 인력 필요한데 고급 기술 인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급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거나 훈련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장 노동 인력은 뭔가 특별 쿼타를 지정하도록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싸게 인건비를 쓸 수 있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만든 조선 회사가 미국 현지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뭔가 뭐 개런티를 해주는 그런 협약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사실 있긴 합니다. 요새 이제 무역 전쟁하고 뭐 협상 뭐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분야 협상을 위해서 이 조선 산업 카드를 너무 쉽고 빠르게 네. 이제 판에다 던져버리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거 뭐 합의해주면 우리가 조선은 이제 미국 말 들어주겠다. 그렇죠. 뭐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랬다가 이제 그야말로 진짜 잘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그냥 독박을 쓰고 어려워질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조선 산업에서도 사실은 아직은 미미합니다만 중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따라오고 있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네, 그래서 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 이렇게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네. 진짜 중국의 존재감은 정말 엄청납니다. 무서울 지경이에요. 네, 엄청납니다. 특히 이제 팩트인데요. 물량 기준으로 전 세계 수주의 3분의 2 이상, 70% 정도, 벌써요? 네, 네. 70% 정도를 중국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전체 수주량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뭐 일본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1위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특히 이제 LNG 운반선 같은 시장에서는 한국은 여전히 절대 강자인데요. 하지만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중국이 작년부터 한국식 멤브레인 LNG 운반선을 독자 건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또 어떻게 알고 그렇게 따라했대요? 네. 그게 사실은 자기네들이 기술을 개발한 것도 있고요. 네. 선주들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선주들이 이제 한국의 LNG 운반선을 발주하자니 비싸고 그리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 배를 썼던 사람들이 중국한테 알려주면서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 예. 한국에 갔더니 저렇게 잘 짓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들이 이제 조금 우리를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워낙에 이제 물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친환경 기술, 전기 추진, 뭐 AI 조선소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가성비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신규 수주량 및 선박 건조량 측면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 중국 조선업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일본 조선 산업의 쇠락 패턴을 따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조선 산업에서 큰 화두 두 가지는 이제 친환경하고 스마트 디지털화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디지털하면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인공지능에서 가장 필요한 건 이제 데이터겠죠. 근데 지금까지 20세기, 21세기에 우리나라만큼 선박과 조선소에 대한 그런 양질의 고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없다고 자신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만약에 10분 활용한다면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화, 디지털화를 이루어서 현장 노동 인력의 수를
대폭 줄여야 됩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로봇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로봇이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휴머노이드를 생각하거든요. 그런 휴머노이드로 조선소 인력을 대체한다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제 환상이고요.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가장 이제 사람이 하기 어려운 기술이 이제 보통 용접, 도장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기술의 작업을 잘하는 로봇을 개발하면 됩니다. 사람이 작업을 하지 않게 되면 로봇을 이용하니까 굳이 사람에 맞춘 생산 방법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요. 생산 방법이 달라지면 선박의 설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가 달라지면 다른 배가 되는 거죠. 네. 예, 지금까지 하고 배하고 다른 배들이 나오는데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빨리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요즘 MRO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여기에 대한 수익성을 가지고 우리가 정작 이제 배를 만드는 이 고전적인 사업은 조금 점점 줄이고 MRO 쪽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교수님의 관점이라면은 배를 만드는 이 조선의 고유의 이 업무는 쭉 이제 가져가야겠다 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왜냐하면은 MRO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소위 애프터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삼성전자 서비스, LG전자 서비스 같은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 서비스 회사가 잘 되려면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물건을 일단 많이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기술이 축적돼야지 여기서도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MRO, 애프터마켓 대박 기회라고 뭐 사람들이 많이 말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익성 측면에서 MRO는 당장의 큰 돈은 못 벌지만 계속 오래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함 같은 경우에 보통 운용 기간이 한 25년, 30년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척을 건조한 다음에도 뭐 정비, 부품 부품을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뭐 연구에 따르면은 그 토탈 코스트가 선박 성가보다 뭐 한 3, 4배에 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MRO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그렇지만 한 군데 가서 뭐 단골이 됐다. 그러면 이제 단골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한 번 진입하면 장기 독점 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뭐 단순히 기술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해상산업 파트너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한계도 분명히 있는데 수익이 즉각적이지 않고 25년, 30년 이제 가니까 네. 초기 투자 부담, 카펙스는 이제 클 수밖에 없겠죠. 네. 둘째 이제 함정 MRO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이제 신뢰 그리고 이제 안보, 보안 뭐 이런 것들이 다 토탈 고려 사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제 바로 안보 리스크가 이제 뚫리는 거기 때문에 그 아주 제한된 파트너한테만 문을 열어주는데 만약에 거기서 잘못했다, 그럼 이제 떨려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조심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한국은 이제 MRO 사업 같은데 워낙 내수 기반이 약해서 시장이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너무 해외에 의존하는 해외 수주 의존형 산업이 돼서 그런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수주도 많고 저희가 좀 분위기가 좋긴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벌써부터 2029년 전후로는 물량 절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런 걱정을 정말 너무 크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우려가 나오니까 또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비책으로는 어떤 방법들을 가져가야 될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물량 절벽이라는 거는 조금 뭐 좀 과장됐을 것 같고 좀 단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다는 그래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트럼프 때문에 해운사가 조금 장사가 안 되고 돈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좀 덜 나오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많이 수주를 해놔서 한호흡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 제일 중요한 승부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법 제도를 선도하는 건데요. 제일 먼저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제 해사기구
IMO라고 UN 산하기구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는 2050년까지 넷제로라는 목표를 딱 정해놨어요. 그 2050년 넷제로가 굉장히 지금 좀 두루뭉술합니다. 그래서 뭐 IMO 문서를 보면 딱 2050년까지가 아니에요. 네. 2050년 가까운 시기에 여러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 그럼 전 세계 나라가 몇 개인데 네. 나라 상황을 고려하여 한마디로 하자는 뭐 그때 가서 다시 뭐 그렇습니다. 알아보겠다 이런 네, 맞습니다. 이야기군요. 그러니까 2050년까지는 아마 뭐 온갖 논의가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막 거기 동요하거나 이제 막 떨지 말고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냐 하면 미래 연료가 뭐 암모니아냐, 수소냐, 또는 뭐 원자력이냐 이런 거를 다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의 선박은 이제 전동화 선박이 될 거거든요. 지금은 다 내연기관 엔진을 돌려서 엔진에 물려 있는 샤프트가 돌고 그 샤프트가 프로펠러를 돌려서 선박을 밀어서 추진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선박은 엔진을 돌려서 프로펠러를 돌리는 게 아니고요. 추진기를 돌려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동화를 할 때 어떻게 전기를 생산할 것이냐, 아니면 뭐 전기를 배터리 같은데 저장해서 다닐 것이냐, 전기 생산도 하고 저장도 할 것이냐, 뭐 그런 옵션들을 아주 세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본 다음에 다른 나라가 이제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을 집중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막 죽어라 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얻게 되면 그걸 표준화해야죠. 표준화한다는 게 이제 법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표준이야, 이게 법이야 하고 딱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그걸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기술 개발하고 이런 법제도 선도를 하게 되면 이제 패권 유지가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고 보니 요즘 조선 산업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참 고마운 산업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미래에는 더 많은 먹거리를 선물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럴 겁니다. 네, 네. 네, 조선 산업은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아주 고마운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도 포기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실내를 보면 2024년에도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에 의해서 아주 최대 수출 품목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수출 100만 달러당 취업을 유발한 인원수를 보면, 그러니까 취업을 많이 시킨 네. 거죠. 그걸 따져보면 전체 산업 중에 탑입니다. 와. 거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하자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지금 뭐 트럼프가 얘기를 하니까 다들 막 미국에 가서 공장 짓는다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거지를 옮길 수 있는데 조선 산업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선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규모가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 조선소 규모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그 후방 산업 단지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것을 해외로 옮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불가능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향을 지킬 효자는 결국 조선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이제 좋다. 그럼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조선 산업이 앞으로 성장 또 유지 가능하겠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 대답은 당연히 할 수 있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산업이 친환경하고 디지털로 굉장히 첨단 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진짜 새로운 첨단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가 조금만 밀어준다면 네. 이미 많이 해놨기 때문에 쭉쭉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네. 이제 조선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과 안보 그리고 패권까지 얽힌 복합적인 이야기가 됐는데요. 신이 뺀 미국의 치명적 빈칸, 조선, 그 마지막 퍼즐 한국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누가 믿을 만한 파트너인지 또 누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 조선 산업에 던져진 수많은 물음표들을 날카롭고 신박하게 통찰로 풀어주신 이승현 교수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